근데 그게 여름이 길어지는 게 문제겠지요. 꿀벌이 없으면 우리 생활이 완전 무너진다고 그러던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난 들은 것 같아.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고. 예, 꿀벌이 없어지면은 자연적인 생태 현상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다 문제가 발생을 한대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는 뭐 한두 명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뭐 신경을 안 쓰니까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재양입니다. 날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극심한 기온 변화부터 예년과 다른 계절 감각까지 청취자 여러분도 피부로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이상기후가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지역 농업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도 꿀벌 개체수가 반토막 나면서 양봉업계 시름도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작은 존재지만 생태계와 식탁 그리고 농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일꾼인 꿀벌 개체수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한국양봉협회 울산시 지회 김철홍 회장 전화 연결해서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양봉업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유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진보당 소속 박문호 울산 동구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바닷가에 설치된 구명환 발사장치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이 구명환 발사장치가 어떤 건가요?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2022년 조달청에 혁신 제품으로 소개된 장치인데요. 네. 소개된 내용을 인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구조함에 비치된 구명 튜브를 던지는 게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구명 튜브를 던질 수 있는 거리는 최대 7m에 불과한 데다가 정확한 방향 조준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인명 구조함 로켓 발사기는 압축 가스를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구명기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구명기구가 3초에서 6초 만에 최대 30에서 60m까지 날아가는데 네. 물에 닿는 즉시 구명기구가 자동으로 퍼져 물에 빠진 사람을 빠른 시간에 구조할 수 있고요. 구조를 위해서 구명 튜브가 보관된 본체의 문 열린 버튼을 누르면 관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119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울산 동구도 이 장치를 설치했는데 그런데 올해 점검에서 발사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사실 바다나 하천이 있는 지자체는 물놀이가 많은 여름 익수자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수상사고가 늘면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안전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구명한 발사장치 지능형 CCTV를 신청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고 울산의 경우 동구와 울주군이 신청해서 구명한 발사장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구청은 올해가 설치 2년째인데요. 업체의 설명에 따라서 가스 충전과 로켓 추가 구입 등을 위해서 담당 부서가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는데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 실험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로켓은 발사되지만 로켓이 물에 떨어져서 튜브로 바뀌는데 7에서 8불이 소요되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업체와의 연락 문제 그리고 뭐 장비 관리와 운영에서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난 2년 동안 슬도와 방어진항에 익수자가 발생 안 했기에 망정이지 네. 만약 익수자가 발생해 구명한 발사장치를 실제 사용했다 문제가 확인되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맞습니다. 튜브로 바뀌는 시간도 그렇고 장치에 119에 바로 연결된다는 관제 시스템도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조달청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고 사업을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을 마주하고 보니까 정말 고민이 깊어집니다. 급박한 순간에 7, 8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울산 맞습니다. 동구뿐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폐기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 제품 말고도 우리 주민들이 보통 많이 만나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맨홀 뚜껑, 가로등, 시내버스 온열의자 등 지자체의 많은 물품을 조달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네. 제품의 안정성이 인정된 데다 이런 시스템이 아닌 곳에서 구입할 경우 특혜 시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울산 외 업체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고장 났을 때 제때 수리가 쉽지 않고 구명한 발사 장비처럼 신제품일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조차 파악하기가 어렵고 해당 지자체별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업의 경우 문제를 발견한 지자체는 자체 폐기를 한 곳이 있는 반면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지자체는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특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에서 일정 기간 관리,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사후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다행히 방송 취재가 시작되고 업체의 태도가 바뀌었고 방송 후 행정안전부 울산시청과 제품을 설치한 지자체에서도 제품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품을 개발한 업체와 특허 판권을 가진 업체가 달랐고 두 업체끼리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구명안이 물과 접촉 시 반응에 오랜 시간이 걸린 원인도 제품에 들어가 있는 녹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었기 때문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녹말을 교체하는데 1만 원 선이면 가능해서 이번 울산 동구의 문제 제기 덕분에 전국의 설치 지자체들이 무상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하지만 녹말 교체 시기는 업체도 알 수 없다고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119와 해경의 자동 관제 연결은 불가능해서 장치에 정확한 안내 문구를 추가로 제작해서 부착하기로 했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안전장비 도입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구의회 차원에서 뭔가 좀 계획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겨울 추위를 대비해서 온열의자가 설치되었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어느 구는 설치되었는데 어느 구는 설치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몇 달 뒤 여름에 온열의자가 너무 뜨거워서 시민들이 앉지 못하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행정 서비스가 도입되면 바로 해달라는 요구가 사실 많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방의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이런 새로운 건 1년 정도 늦게 검증되고 보완되고 도입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갈수록 안전과 관련한 장비 도입과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요. 고가의 장비를 들여올 때는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검증을 거치고 나서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 등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실시해 몸에 익히도록 예산도 적극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구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데 뭔가 좀 검증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게 또 필요하군요. 정가 소식 오늘은 구명환 발사장치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예산과 관리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소속 울산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이상기후가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지역 농업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 꿀벌 개체수가 반토막 나면서 양봉업계의 시름도 깊어졌는데요. 한국양봉협회 김초롱 울산시지 회장 모시고 현장의 실태 그리고 대책에 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먼저 울산 양봉업계 분위기부터 궁금합니다. 올해 꿀벌 개체 수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울산 지역의 꿀벌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네. 해마다 급감하는데 현재 지금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벌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작년 본래 들어서는 벌통을 열어보면은 벌들이 3분의 2 이상은 지금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월동 후에는 그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특히 월동하고 나면은 12월달 이상 기후가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때부터 꿀벌 폐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이 꿀벌이 이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질병에도 취약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먹이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이 먹이가 풍부하면 질병에는 강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먹이가 아무래도 적으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꿀벌 개체수가 줄어드는 건 확실한 겁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수익이 농민들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반토막 날 테고요.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이 벌은 변온동물이라서 이렇게 기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날씨가 따뜻해진 겨울철에 벌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네, 벌은 변온동물이라 외부 온도에 아주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네. 이 벌들은 겨울철에는 원래 벌들이 통 안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자기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뭉치가 열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몇 년도 전부터 이제 겨울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이 벌들이 이제 모여 있어야 되는데 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밖을 나가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와가 먹이도 먹이나 꽃이나 화분이나 있는 것도 아닌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체력 소모되고 오후에 이제 다시 집으로 오다 보면은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은 집을 다시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벌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벌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이러다 보니까 벌통 한 군의 가격이 과거보다 두세 배 정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꿀벌 자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양봉 농가 이 경제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지금 최근 5년 전 정도만 해도 우리가 벌들이 이제 한 군이라 그러거든요. 한 통을. 한 군이라면 한 군에 이제 한 15만 원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구입을 하고 서로가 매매를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최근에 지금은 한 통에 35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벌들이 이제 소멸이 되니까. 네. 돈이 있어도 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서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전업농 같은 경우는 이제 벌들이 많이 소멸이 되니까 일단은 벌을 구해서 다시 또 올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이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농가가 정말 경제적 부담이 클 거 같은데요. 상황에 처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요즘에는 스마트팜이라든가 AI 같은 첨단 설비로 활로를 찾는 농가들도 계시잖아요. 예. 꿀벌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노력이나 대책들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에 스마트팜 그거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 농장에도 그걸 실시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다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원격 조정을 할 수 있고 원격 이제 밖에서 우리가 벌통의 온도도 몇 도라 그런 거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마트 쪽이거든요. 네. 그걸 울산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6농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게 우리가 좀 더 뭐 그렇게 하려고 다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만이 이제 되는데 그걸 쪽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후 때문에 벌들이 사라지는 게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네, 이상 기온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꿀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3년 안에 멸망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꿀벌은 생태계에 중요한 존재인데 시민들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꿀벌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꿀을 생산하는 곤충이 아니거든요. 네. 모든 우리가 먹거리 식물을 수분을 도와주는 생태의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곤충이에요. 네. 꿀벌이 없으면 과일, 채소 같은 이 모든 그 우리 먹거리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태 전반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봉 농가가 이제 이 문제는 양봉 농가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제 삶에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뭐 울산 같은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심 속에 뭐 작은 화단이라도 벌들이 좋아하는 우리 이 꽃식물이라도 네. 좀 뭐 심어주고 특히 또 친환경 뭐 약 같은 걸 사용을 좀 줄여주시고 네. 무엇보다도 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한 농업 이슈가 아닌 환경 문제로 인식해주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가면 관심도 행동을 이어질 때 꿀벌도 뭐 우리가 삶의 터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꿀벌의 생존 곧 우리의 생존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집중 인터뷰 오늘은요.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양봉업계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국양봉협회 김철홍 울산시 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관광의 현 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울산 유람 울산과학대학교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의 야간 관광에 관해서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 야간 관광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좀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야간 관광 즉 나이트 투어의 핵심은 불빛입니다. 전등이나 등불에서 비치는 불빛은 예부터 인간에게 희망의 존재였고 영혼을 자극하고 무한한 동경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네. 불빛은 어둠 속에서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더욱 불빛을 따라가고 쫓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불빛은 사람을 모으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감성에 적게 하면서 평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야간의 불빛은 좋은 관광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지역의 야간 관광 자원이 중요하다고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네, 불빛은 야간 관광 상품으로서 관광객을 체류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인식한 지자체에서는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야간 관광 상품은 체류용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민에게는 도시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만큼 실제로 전국에는 수많은 야간 관광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전국의 밤 야경을 중심으로 하는 100곳의 명소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명칭은 대한민국 밤방곡곡 백선인데요.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롭고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탄생한 공식 브랜드입니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자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누구에나 익숙한 명소와 잠재력 있는 소도시 자원을 고루 선정했는데요. 네. 경상도 23곳, 전라도 16곳, 충청도 11곳, 서울 8곳, 그리고 울산은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울산도 4곳이나 선정이 됐군요. 어딘가요? 네, 대한민국 밤방곡곡 백선에 선정된 울산의 4곳 중 3곳은 고래문화마을 야간 프로그램, 빛의 공원 미디어 아트, 워터프론트와 킹웰리 분수 등 장생포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중구의 울산 큰애기 청년 야시장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자연과 문화를 소재로 한 게 아니라 다소 인공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다른 도시와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 도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천혜의 관광지 제주도는 약점으로 지목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LED를 활용한 예술 조형물을 전시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제주의 아름다운 밤을 표현하고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야간 문화 공간을 구축해서 한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어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시는 소양 이교에 조명 시설을 설치해서 야간 경관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경기도 수원시는 성곽길 달빛 동행과 치맥거리, 야시장, 야간 경관과 카페거리 등 특성을 살린 나이트 투어 상품을 개발해서 야간 관광 추억을 새기는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경주에 가면은 참 야경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명 장치가 좀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울산의 야간 관광 명소를 좀 새롭게 추천한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울산의 야간 관광 자원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서생의 명선도와 명성교에 설치된 조명을 들 수 있는데요. 예. 네, 밤마다 바다의 오색물감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또 태화강변 야경 역시 고층 빌딩의 불빛과 함께 태화강을 따라서 유유히 흐르고 있고요. 하물로와 태화로도 좋은 야간 관광 명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선 다른 도시들처럼 울산의 야간 관광 명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공장의 야경도 참 멋진 곳이 우리 울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첫째 태화강에 있는 태화교, 번영교, 학성교, 명청교 등의 책상은 물론 조명이나 이벤트 시설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세계 주요 도시강의 다리 가운데 유서가 깊고 예술성 때문에 명소가 된 것도 있지만 조명 등의 인공적 시설 또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더해서 관광 명소가 된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야시장 조성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세계 주요 관광지의 야시장은 야간 관광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야간 관광의 명소를 시티투어 상품 등을 통해서 패키지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울산의 불빛은 고독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울산을 방문해서 야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울산의 불빛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네, 울산 유람 오늘은 야간 관광 자원을 통해서 울산에 활력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 그리고 시사점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교실이나 별도로 마련된 공간을 이용해서 자습하게 하는 야간 자율학습, 흔히 야자라고 부르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울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사라진 게 지난 2018년부터입니다.
학생 인권 보장을 해친다면서 당시 교육감 공약에 따라서 폐지됐습니다. 이 제도 폐지를 추진할 당시 반대하던 교사들은 무조건적인 야자 폐지는 사교육을 부추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은 카페형 학습 공간인 스터디 카페에 돈을 들여서 다니는 게 요즘은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최근 울산 옥동 학군을 중심으로는 관리형 독서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대신해서 부모들이 선택한 새로운 사교육 형태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 출결 체크부터 공부 계획 관리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까지 치르는데요. 독서실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잠을 자거나 자세가 흐트러진 학생이 있으면 찾아가서 깨우고 자세를 지적합니다. 이곳의 최소 이용료는 월 60만 원가량인데요. 식사와 기출문제,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이 합쳐지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듭니다. 기존 스터디 카페 월 고정석 이용료가 20만 원인데 비해서 3배가량 비쌉니다. 관리형 독서실의 성행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 공교육 기능의 빈자리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깊이 한번 되돌아 봐야 할 일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5월 30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구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